안녕하세요. 있는 그대로 날 것을 보여드리는 한국 여론방송에서 가장 최근의 이슈를 다뤄보기 위해 마련한 이슈 포커스 시간입니다. 최근 의료계에서는 민영화 논란이 다시 불거지고 있습니다. 이 논란은 의사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법안들이 결국 의료 민영화를 위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비롯됐는데요. 지난달 25일 전국 보건의료산업 노동조합 소속 노조원들은 강원도청 앞에서 의료 민영화 반대 2차 총파업 총력 투쟁을 열고 강원도 5개 의료원에 대한 발전 방안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시위는 밤늦게까지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됐습니다. 문제의 법안들은 이렇습니다. 의사와 환자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과 의료기관이 자회사를 설립해 해외 환자 유치 사업이나 숙박업 등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 산업 기본법 개정안, 이렇게 두 가지인데요. 의사들은 원격 의료와 병원의 자회사 설립이 결국 의료 민영화로 이어질 것이라 주장하는 반면 정부는 민영화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입장이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슈 포커스는 이 의료 민영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봅니다. 네, 최희진 기자와 함께 이 의료 민영화의 전반적인 내용 짚어봅니다. 네, 최근 의료 민영화에 대한 반대 시위들이 계속되고 있는데요. 먼저 의료 민영화가 뭔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병원들은 국공립병원과 민간병원으로 나뉘고 또 민간병원은 다시 영리병원과 비영리병원으로 나뉩니다. 이 중에서 영리병원은 일반 기업체와 마찬가지로 이윤을 내는 게 목표입니다. 주식회사이기 때문에 외부 투자도 받고 수익이 나면 투자자가 이익금을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이미 민영화가 정책된 미국의 경우 대형 영리병원의 최대 주주는 대부분 월스트리트의 사모펀드들입니다. 돈을 굴려 돈을 버는 게 직업이다 보니 환자의 건강은 뒷전일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의 영리병원이 물불을 가리지 않고 돈벌이에 나서게 된 것은 이렇듯 돈을 쫓는 사업가들이 병원 경영을 주도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의료비가 오늘날 같이 비싸진 것은요, 이렇듯 수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영리병원을 허용 발전시켰기 때문이고, 다른 한편으로는 선진국 중에서 유일하게 전 국민 건강보험이 없기 때문입니다. 네, 미국의 경우 살펴봤고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상황은 어떤가요? 네, 우리나라는 전 국민이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국민건강보험이 있고 병원은 법에 따라 비영리로 운영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비영리 병원의 경우 환자들로부터 돈을 받지만 병원이 낸 수익은 다시 병원 시설이나 인력에 재투자해야 합니다. 돈을 쫓는 사업가가 투자하고 수익을 가져가거나 또 병원 경영에 개입할 수 없습니다. 이는 병원이 지나치게 상업성을 추구하는 것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삼성이 삼소의료원을 만들었을 때도 삼성생명공익재단이라는 비영리 재단을 만들어서 기부 형식으로 병원을 지을 수밖에 없었고 막대한 병원 수입도 밖으로 빼나가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병원으로 장사를 하고 싶었던 재벌들은 그동안 끈질기게 영리병원의 허용을 요구해 왔습니다. 이런 요구에 따라 노무현 정부도 이명박 정부도 영리병원의 허용을 추진했으나 국민적 반발에 부딪혀 전면 허용은 무산됐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정부는 결국 새로운 묘책을 내놓게 됐습니다. 정부는 지난 12월 4차 투자 활성화 대책을 발표, 그리고 조만간 병원의 영리자회사 설립을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각종 부대 사업을 할 수 있는 자회사를 허용해서 병원에게 돈을 벌게 해준다는 겁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반대 여론이 거세지니까 병원은 비영리로 그대로 두되 자회사만 일반 영리기업처럼 운영하게 한다는 겁니다. 정부에서는 돈 버는 일은 자회사가 하기 때문에 의사들은 병원 매출에 구애받지 않고 소신껏 진료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약 사용되는 부대 사업이 진료와 무관하다면 그러니까 과거처럼 병원 주차장이나 장례식장, 식당 같은 사업이라면 그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의약품, 의료기계 등 환자의 몸과 관련된 모든 부대 사업으로 허용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은 과연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진료를 임할 수 있을지가 의문입니다. 네, 이 병원 영리 자회사가 허용되면 그동안 병원에 눈독을 들이던 투자자들이 자회사를 만들어 투자도 하고 또 수익도 가져가게 될 수 있다면서요. 네, 제약회사나 의료기기 회사와 같이 자기 제품을 병원에 독점 공급하고 싶어하는 업체들은 병원과 손을 잡고 자회사를 차릴 겁니다. 그리고 자회사의 수익을 높이기 위해 병원은 의사들에게 자회사 제품과 서비스를 판매하라고 시킬 겁니다. 의사들은 자회사가 만든 비싼 약, 건강보조식품, 스파치료, 기능성 화장품, 의료용품 등을 팔기 위해서 애쓸 겁니다. 또한 자회사로부터 MRI 같이 비싼 기계를 납품받게 되면 그 기계값을 뽑기 위해서 비싼 검사나 수술을 권장할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대부분의 병원들은 의사 개개인들이 올린 매출에 따라 성과급을 지급합니다. 이 때문에 굳이 안 해도 되는 비싼 검사나 수술을 권하는 의사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40~50만 원에 달하는 비싼 MRI 검사, 가급적 피해야 하는 관절 수술, 응급 상황에만 실시하는 척추 수술, 그리고 최근 문제가 됐던 갑상선 암 수술까지. 의사보다 의학 지식이 없는 환자들은 속수무책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국민들이 이 비싼 치료비로 많이 억울해할 것 같네요. 그런데 그보다 더 심각한 문제가 있다면서요? 네, 비싼 치료도 그렇지만 각종 후유증과 의료사고 위험이 더 심각한 문제입니다. 화면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애초 받지도 않아도 되었을 무릎 관절 수술 때문에 영구장애 판정을 받게 된 27살 청년. 갑상선 암 수술을 받아 평생 호르몬제를 먹으며 성대 마비나 불면증, 탈모 같은 부작용에 시달려야 하는 환자들. 한 네트워크 치과의 내부 문건에는 스케일 중 치아를 건드려 일부러 이를 시리게 하라는 내용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이렇듯 돈 때문에 벌어지는 한국 병원의 과잉 진료는 이미 도를 넘어섰고 정부의 관리 감독도 제 역할을 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병원을 사실상 지배할 수 있는 외부 자본이 자회사를 통해 들어오고 부대 사업까지 허용하게 되면 영리화의 폐해는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해질 거라는 추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리병원에 대한 정부의 입장은 어떤가요? 네, 정부는 영리병원을 허용할 의사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자회사라는 중간 단계를 하나 넣었을 뿐이지 근본 작동 구조는 미국의 영리병원과 별 다를 게 없다고 합니다. 네, 그렇다면 이 영리병원이 들어서면 어떤 문제들이 생기나요? 영리병원을 허용함으로써 환자가 부담해야 하는 각종 치료비와 그리고 부대 비용이 오르면 국민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비율이 점점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도 건강보험이 보장해주는 범위가 해마다 떨어져서 전체 의료비의 62%에 불과합니다. 앞으로 보장률이 더 떨어진다면 건강보험에 대한 불만은 더욱 높아질 것이고 급기야 건강보험 의무 가입을 폐지하자는 목소리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민간보험사들만 쾌재를 부르게 됩니다. 민간보험을 찾는 사람들은 점점 많아지고 아쉬울 게 없는 보험사들은 차츰차츰 혜택은 줄이면서 보험료는 인상시킬 겁니다.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은 이제 보험 가입조차 힘든 실정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의료 민영화를 의료 영리화라고도 합니다. 이 의료 영리화가 진행되면 누가 가장 많은 이익을 가져가게 되나요? 네, 이번 정부 발표로 기업과 투자자들은 확실히 엄청난 수익을 얻을 수 있게 될 겁니다. 병원에 자기 물품을 납품하게 될
의료 관련 업체들은 손쉽게 큰 돈을 벌일 수가 있습니다. 중대형 병원들도 피말리는 경쟁과 인수합병 등을 거쳐 몇몇 대형 병원 그룹으로 집중될 겁니다. 그 누구보다 그동안 의료 분야에 뛰어들려고 오랫동안 공들여온 삼성이어야말로 엄청난 이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을 먹여 살릴 새로운 사업으로 의료 분야를 지목한 삼성은 이미 의료와 관련된 모든 연관 산업에 진출했고 각급 병원들과의 폭넓은 협력 관계도 구축하고 있습니다. 영리자회사가 허용되면 여러 병원들로부터 수입을 뽑아내는 일이 마침내 가능해지게 되는 겁니다. 네, 이번에는 이 국민들 입장도 알아봅니다. 이 의료 민영화 반대 운동이 크게 확산되고 있다면서요? 네, 의료 민영화 반대 서명이 18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이번 개정안을 반대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100만인 반대 서명 운동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지난달 31일 125만 명 이상이 의료 민영화 반대에 서명했습니다. 오프라인 서명이 60만 명을 넘어선 것을 감안하면 이미 180만 명을 넘어선 지 오래입니다. 곧 있으면 200만 명 돌파도 어렵지 않을 기세로 보입니다. 개정안이 발효되면 의료법은 그간 음식점, 급식업, 편의점, 안경, 산후조리업 등에 한정돼 있던 부대 사업을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여행업, 국제회의업과 종합체육시설, 목욕, 수영장업, 건물 임대 등으로 확대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보건시민단체와 경실련 등은 이 정책이 내용적으로 의료 민영화이며 추진 절차상 위법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정부에서는 영리자회사를 설립케 하는 것이지 민영화는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정부에서 의료 민영화는 아니다라고 주장했다고 하는데 최희진 기자가 이 관계자의 이야기를 들어보셨다고요? 네, 의료 민영화에 대해서 임강섭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사무관과 전화 인터뷰를 했습니다. 화면으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한국여론방송 최예진 기자라고 하는데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임강섭 사무관님 맞으시죠? 예. 의료법인 자체가 영리법인화된다는 주장이 있어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흔히 말하는 영리병원이라는 것은 의료기관이 또는 의료법인이 벌어들인 수익을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식으로 수익을 외부로 나가도록 허용을 한다는 뜻인데요. 이번 의료법인의 자법인 설립 허용은 이런 영리병원이나 투자개방형 의료법인 또는 영리법인과는 전혀 무관한 상황입니다. 우리 판례에서도 비영리법인인지 또는 영리법인인지를 구별하는 것은 벌어들인 수익을 외부 투자자에게 배당을 하는지 여부에 따라서 판단을 하고 있고요. 이런 판례의 견해를 따라본다고 하더라도 이건 의료법인이 자법인 설립으로 영리법인이 된다는 것은 좀 많은 오해가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법인을 설립하는 그 자체는 의료법인들이 다른 대형 병원과 달리 지역 내에서 중소형 병원들을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전문성이라든지 외부 자금 조달에 있어서 영향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의료법인이 가진 기술이 있다면 그 기술을 바탕으로 연구 개발을 하고 또는 외국인 의료 관광을 유치하는데 필요한 자금 조달 또는 전문 경영 노하우를 활용하기 위해서 자법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입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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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면 의료 민영화가 되면은 한측에서는 재벌들만 돈을 버는 것이지 환자들에게는 부담이 가지 않을까 이런 측이 나오고 있어요. 네. 정부에서도 연초부터 정부도 의료 민영화를 반대한다는 홍보 광고를 하고 있습니다. 이 뜻은 무엇이냐 하면 이른바 의료 민영화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들, 특히 서민 환자들께서 의료비 부담을 많이 느끼시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국민들께서 우려하고 있다는 것을 제가 받아들이고 있고요.
그러한 점을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도 우려하고 있고 정부도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의료 민영화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의료 민영화에 대한 법적인 개념은 없습니다. 다만 이른바 우리나라 의료기관의 90% 이상이 이미 민간에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의료 민영화라고 하면 학계나 이런 언론에서는 그 우리나라 공보험 체제에 있는 건강보험 체제가 좀 무너진다. 이런 이런 뜻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데요. 그 모든 병원과 약국, 국민이 국민건강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공보험 체제가 붕괴되고 민영보험이 이를 대체한다는 의미에서 의료 민영화는 전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현재도 그렇고요. 우리 자식 세대들이나 우리 손자 세대들도 똑같이 현재처럼 그 국민건강보험 공보험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정부는 앞으로도 계속해서 국민건강보험 혜택을 늘려나가서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단적으로 내년에는 건강보험 지원을 2.1조 원 규모로 늘려서 4대 중증 질환이나 상급 병실로도 3대 비급에 대한 혜택도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이번 대책에는 의약품 그리고 의료기기 같은 환자 몸과 관련된 모든 분야가 부대 사업으로 허용되는데 그럼 이런 상황에서 의사들이 과연 환자의 건강을 최우선으로 할 수 있겠느냐 하는 이런 걱정들이 크다고 해요. 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이번에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을 다소 넓히는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그 내용을 한번 찬찬히 국민들께서 보시면 그 환자의 진료와 관련된 모든 분야가 부대 사업으로 확대된다는 오해는 하시지 않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근데 흔히 예시로 드는 의약품 판매는 의료법인이나 의료기관 내에서 할 수가 없도록 이미 의료법이나 약사법에서 법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의료법인이 부대 사업으로 그러니까 병원 내에서 약국을 문을 여는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의료기기는 기존에도 의료법인이 부대 사업으로 허용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만 의료법인이 직접 하는 것은 안 되고 제3자에게 장소만 임대해주는 그런 형식으로 허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번에 이를 새롭게 허용을 한다는 건 좀 맞지 않는 측면이고요. 작년 12월에 제4차 투자 활성화 대책에서 정부가 의료법인의 부대사업 확대 방안과 자법인 설립 허용 조치를 발표했을 당시에 네. 예시로 든 항목이 있습니다. 예, 부대사업 확대하는 예시 중에서 건강기능식품 판매라든지 또는 의료기기 구매 지원 이런 항목들이 들어가 있었는데요. 그 이후 6개월 동안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언론 그리고 국민들께서 건강기능식품이나 화장품을 의료법인이 직접 판매하는 것은 좀 일종의 강매 행위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를 주셔서 이번에 입법 예고한 부대사업 확대 안에서는 기능식품 판매업과 화장품 판매업은 제외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조금이나마 우려하시는 사항은 이미 반영이 되어 있다는 것을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원격 의료 같은 경우는 이제 자연스럽게 대형 병원에 몰릴 것으로 보고 또 작은 병원들은 그러면은 이제 좀 고사할 우려가 있지는 않은가요? 의사분과 환자들 간의 원격 의료를 허용하는 의료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을 했는데요. 그 개정안 정부에서 마련해서 국회에 제출한 법안의 내용을 보더라도 원격 의료를 할 수 있는 병원은 지역 사회에서 환자의 평소 상태를 잘 아는 동네 병원을 중심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에 이미 규정을 해놓았습니다. 네. 동네 의원을 중심으로 하도록 이미 법안에 들어가 있고요. 병원급 개인 의원보다 큰 병원급 이상은 군대나 교도소에 있는 환자들 대상으로만 제한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이미 막아 놓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저희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격 의료가 활성화되면 이 원격 의료의 주요 대상이 당뇨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 앓고 계신 분 또는 노인, 장애인 등 거동이 불편해서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우신 분들인데요. 이분들과 동네 의원들 간의 원격 의료가 허용이 되면 상시적인 건강 관리나 그 의료기관 이용에 있어서 좀 편의가 증진되기 때문에 1차 의료, 우리 지역사회 주변에서 흔히 찾을 수 있는 의원 의료기관들이 좀 더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저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원격 의료 같은 경우요. 그 노인분들도 하시기가 쉬운가요? 원격 의료라고 해서 대단히 거창한 것을 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저희 집에서 네. 어르신들이 요새 휴대폰 정도는 다 가지고 계신 걸로 저희가 알고 있습니다. 평소에 네. 사용하시는 휴대폰 또는 좀 더 적극적으로 정보통신기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은 뭐 스마트폰을 덜어 사용하시는 경우도 있고 컴퓨터를 좀 노인 대학이나 배우셔서 사용하시는 분도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는 다양한 정보통신 매체를 통해서 원격 의료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노인분들 또는 뭐 장애인분들이 내가 어떻게 그걸 일일이 다 하냐 이런 우려는 좀 너무 지나치다고 보고 있습니다. 아마 전화로 통해서라도 전화 네. 통화하시면서 내 상태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하고 그에 맞춰서 또 의사로부터 얘기를 듣고 이런 것도 가능하죠. 왜 가능하냐고 하면 평소에 이분들이 그 원격 의료를 통한 진료를 하는 것은 허용이 되지 않습니다. 대면치료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런 그 대면치료를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서 하는 원격 의료라면 이런 큰 장비라든지 기술이 필요 없이도 가능할 것으로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임강석 사무관님이 마지막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면 한마디만 해주세요. 이번 정부의 그 의료법인 부대 사업 확대와 그 자범위 설립 허용에 대해서 서민분들이나 우리 국민들께서 환자 부담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많이 하고 계신데요. 정부도 이거 자체 환자 부담이 늘어나지 않도록 만반의 대책을 마련하고 있고요.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너무 큰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만 그러면 이번 정책이나 제도를 왜 하냐고 물으신다면 이 말씀을 마지막으로 한마디 드리고 싶어요. 네. 우리 보건의료는 최우선적으로 국민의 건강을 지키는 게 역할입니다. 또 다른 측면에서는 보면 이 보건의료가 가진 잠재력이 무궁무진합니다. 여기서 네. 다수의 일자리가 생기고요. 해외로 진출할 수 있는 새로운 경쟁력을 갖춘 분야입니다. 이것을 잘 육성할 수 있다면 우리 어르신 그리고 우리 젊은이들 그리고 우리 자손 세대들에게 그 사람들이 원하는 일자리를 많이 안겨줄 수 있는 분야가 이 분야입니다. 이 분야에서 자금 규제를 개선을 한다면 좀 더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고 일자리를 만들 수 있고 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료법인의 부대 사업을 다소 넓히고 자본인 설립을 허용하는 것이지 이것을 서민들의 환자들의 비용으로 뭐 재벌들만 돈을 벌게 하는 이런 조치는 아닙니다. 네. 이 법인 자체가 일부 말씀하신 뭐 대학병원이나 서울의 대형 병원은 거의 없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중소형으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이 재벌을 위한다는 생각은 너무 좀 가장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인터뷰 응해주셔서. 네, 감사합니다. 네, 정부 관계자의 이야기까지 들어봤습니다. 네, 최희진 기자 수고했습니다. 네, 잠시 후 의료 민영화에 대해 김관식 기자와 심층적으로 이야기 나눠봅니다. 네, 앞서 의료 민영화가 무엇인지 개념과 문제점에 대해 알아봤다면 이번에는 의료 민영화의 주요 의문점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네, 김관식 기자, 먼저 이 이슈화되고 있는 의료 민영화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죠. 박근혜 정부는 병원의 영리 자회사를 설립해
경영에 도움을 줘야 한다고 합니다. 병원이 할 수 있는 부대 사업 영역을 늘려 장례식장, 주차장은 물론 진료와 직결된 의료기관 임대, 의료기기 및 의료용품업 등도 허용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입니다. 심해지고 있는 병원들의 영리 행위는 의료기관을 비영리법인으로 제한하는 의료법 때문에 그나마 이 정도로 버티고 있습니다. 병원이 번 돈은 다시 병원에만 쓰도록 규정한 것입니다. 하지만 정부는 이 법을 건들지 않고 영리 자회사를 허용해 병원이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뒷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하게 되면 병원의 부대 사업을 확대해서 자회사를 만든다고 하는데요. 이건 무슨 의미인가요? 지금도 병원들은 진료뿐만 아니라 진료 외 수익인 부대 사업으로 돈을 벌고 있습니다. 병원 주차장, 장례식장, 매점 등이 부대 사업에 해당됩니다. 병원들은 부대 사업 범위를 넓혀달라고 요구했고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숙박업과 서점 등을 허용했습니다. 현재 의료법은 환자와 병원 종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필요한 부대 사업으로 제한하고 의료법 시행령 20조는 비영리법인이 하는 부대 사업은 영리 행위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합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12월 이런 규제를 없애고 병원 부대 사업을 확대해서 영리 행위를 할 수 있는 주식회사로 만들어준다고 발표했습니다. 이른바 투자 활성화 방안입니다. 이런 식으로 부대 사업 범위가 확대되고 또 영리 자회사가 허용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이라 예상되나요? 병원은 지금까지 운영하던 장례식장, 주차장, 식당을 주식회사인 영리 자회사에 맡기게 됩니다. 외부 투자를 유치하는 영리 자회사는 투자자에게 배당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주차장, 장례식장 비용의 인상이 예상됩니다. 게다가 정부는 의료기기, 의약품 등 환자 치료와 직결된 사업까지 허용하려고 합니다. 병원 자회사의 수익이 높아지는 것은 환자들이 병원 내에서 쓰는 비용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병원은 겉으로는 비영리를 표방하지만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료 공간보다는 상품을 판매하는 의료 주식회사가 되는 것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민영화를 실시했을 때 오게 될 의료비 폭등을 문제점으로 삼고 있는데요. 이러한 폭등이 일어나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정부가 추진하는 부대 산업 확대 범위는 병원 건물 임대, 의약품 및 의료기기, 식품, 헬스장, 온천장 등 정말 다양합니다. 특히 치료 효과는 검증된 적이 없지만 의사가 처방하면 환자가 따를 수밖에 없는 치료들과 온통 얽혀 있습니다. 수치료, 아로마 테라피 등입니다. 병원에서 환자들은 약자일 수밖에 없습니다. 환자들은 의사가 처방하는 검사나 치료를 거부할 수 없고 질문도 잘 하기 어렵습니다. 게다가 화장품과 식품, 의류까지 자회사로 수익을 남긴다면 병원은 불필요한 상품을 더 많이 강매하게 되고 환자들은 어쩔 수 없이 병원에서 구매하는 지경에 이를 것입니다. 병원 이용 비용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번 의료 민영화는 정부가 자회사를 허용해주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는데요. 이것이 영리병원, 즉 투자 개방형 병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나요? 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은 영리병원으로 가는 수순이 아니라 사실상 영리병원 허용과 같은 결과를 초래합니다. 영리병원에 대한 국민적 반대가 많은 것을 의식해 자회사라고 명칭을 바꿨을 뿐 병원의 주식회사 소유는 영리병원 허용과 마찬가지입니다. 더 큰 문제는 이명박 정부는 일부 병원을 영리병원으로 전환시키려 했지만 박근혜 정부는 한국의 모든 병원을 사실상 영리법인으로 허용하려 하는 점입니다. 병원들이 모든 것을 통해 이윤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전면적 의료 민영화 조치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시행하더라도 기존의 건강보험은 그대로 유지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도 이 국민 개개인이 부담하는 의료비는 증가하나요? 건강보험의 역할은 국민들이 병원에 갔을 때 치료비를 보장해 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건강보험은 보장률이 55%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면 부대 비용으로 내야 하는 돈이 많습니다. 선택진료비, 상급 병실료, 간병비,
그리고 비보험 치료비는 다 병원에 직접 또 내야 합니다. 이명박 정부 당시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우리나라 개인 병원 20%가 영리병원으로 전환하면 1년에 7천억 원에서 2조 2천억 원 정도 의료비가 더 들 것이라는 보고서를 냈습니다. 만약 병원의 절반만 영리병원이 돼도 최소 약 20조 원의 의료비가 증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지금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건 모든 병원이 영리법인이 되는 방안입니다. 병원 자회사에서 발생하는 수익은 다시 병원에 재투자해 의료뿐 아니라 전체적인 서비스 질이 좋아진다는데 사실인가요? 아닙니다. 자회사의 이익을 모두 병원에 재투자한다면 자회사의 주주들이 들고 일어날 것입니다. 배임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회사의 수익은 외부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되면 자회사를 통해 병원의 수익이 빠져나가 오히려 병원 의료 서비스 질이 하락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병원 자회사의 수익은 곧 환자들의 병원 이용 비용 증가를 의미합니다. 네, 앞서서 이 의료 민영화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들어봤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찬성 측의 의견 들어봅니다. 김 기자, 이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의견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의료 민영화에 찬성하는 측의 의견을 5가지로 나눠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기업 발전과 나라 발전, GDP 상승의 효과를 가져온다는 의견입니다. 물론 민간보험 도입의 유무와 상관없이 당연지정제 폐지를 전혀 하지 않는다는 조건을 무시하면 안 되며 민간보험과 국민건강보험 양자가 같이 적용된다면 이는 의료기술의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기업 발전과 나라 발전에 긍정적 영향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서민들의 생활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국민건강보험은 유지하되 민간보험 도입을 도입한다면 외화 보유율과 더불어 GDP 상승이라는 긍정적인 영향까지 불러올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의료 민영화를 통해 신약 개발 투자 및 신기술 개발 투자의 밑거름을 마련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의료 민영화를 시행하게 되면 민간보험 도입과 영리병원 설립으로 의료 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결과적으로 우리나라의 외화 보유량이 증가하게 되고 의료 산업 발전에 기여하여 의료기술이 선진화될 수 있습니다. 또한 민간보험 도입을 통한 수입 증가로 신약 개발 투자 및 신기술 개발 투자와 같은 이상적이고 효과적인 영향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우리나라 지출을 막을 수 있다는 의견이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로 인한 의료 고급화를 통해서 개인 사업 및 의료 관광의 수입을 높일 수 있습니다. 이는 곧 외국 환자들이 우리나라를 찾을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럴 경우 현재 외국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혹은 받을 예정인 우리나라 환자들을 국내에서 치료하는 것이 가능해지며 이는 외국으로 가는 우리나라 자본 지출을 막을 수 있습니다. 네 번째는 영리병원의 목적인 이윤 추구는 각 병원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토대가 된다는 의견입니다. 영리병원의 뜻 자체가 이윤을 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병원이라고 해석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의료시장에 영리자본을 가진 영리병원을 내놓게 되면 병원 각각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이윤 추구를 목적으로 무한 경쟁 속에서 상대방의 병원보다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의료를 개선할 수 있다는 입장입니다. 마지막으로 부유층과 서민에게 모두 도움이 된다는 의견입니다. 민간보험을 통한 부유층의 투자는 기업의 발전에 도움이 됩니다. 당연지정제 폐지는 우리나라 법조항을 통해 폐지 가능성이 매우 희박하다는 근거를 통해서 국민 건강이 존재하는 한 서민층은 피해를 볼 이유가 없으며 이는 오히려 국가 경쟁력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의견입니다. 이 원격 진료 허용을 놓고도 의료계가 크게 반발하고 있는데요. 이 원격 진료라는 게 쉽게 말해서 컴퓨터나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병원에 직접 가지 않고도 진료를 본다는 것일 겁니다. 시지만 본다면 의료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에 살거나 거동이 불편한 환자들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을 것 같기도 한데 이 문제점은 어떤 것이 있나요? 원격 의료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엄청난 비용이 드는 데에 비해 효과는 입증된 바가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안전성과 타당성도 문제가 있으며 개인정보 유출 문제까지 생길 우려가 있습니다. 때문에 검증되지 않은 원격 의료 시스템을 법안 통과시켜 합법화한다는 것이 실효성이 없는 주장이라는 의견이 대부분입니다. 서울의대 의료관리학교실 김윤 교수는 외국 연구 사례에 비해 그 수가 현저히 적다는 전제하에 국내 원격 의료 관련 연구 사례도 소개했습니다. 또한 연구에서도 원격 모니터링만 한 비교군과 대면 진료와 원격 모니터링을 병행한 대조군 사이의 혈압 감소 정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수축기 혈압이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며 결론적으로 원격 의료가 고혈압 관리에 효과적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근거는 없다고 말했습니다. 더불어 국내 연구는 모든 연구에서 추적 관찰 기간이 6개월밖에 되지 않아 효과가 지속될 수 있을지 의심된다고 말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의료 민영화 도입을 놓고 찬반 입장이 엇갈리는 단계에 있는데요. 실제 의료 민영화가 이루어진 나라는 어떻습니까? 의료 민영화가 가장 잘 돼 있는 나라면서 동시에 불평등이 가장 심한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실제 미국 국민 가운데 15%는 보험료가 너무 비싸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인데요. 미국에서 가계 파산의 가장 큰 원인은 병원비로 보험료 부담은 크지만 정작 국민들의 건강 수준은 세계 30위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민간보험으로 인한 높은 보험료로 인해 미국 국민 중 4,700만 명은 의료보험에 가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012년 경제협력개발기구가 발표한 바에 따르면 미국 의료비는 GDP의 OECD 평균을 훨씬 웃도는 17.6%로 나타났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대로라면 우리도 미국식 의료제도로 갈 공산이 크다고 지적합니다. 미국 사회는 건강보험이 아닌 주로 사보험 중심의 운영체계를 갖고 있으니 지금 의료영리와 민영화 대책들이 실현이 되고 건강보험 진행이 협소화된다면 미국식과 같은 의료제도를 답습할 가능성이 크다고 합니다. 미국 내 내부 고발자를 통해 드러난 실태로는 의사에게 실적을 강요해 치료하지 않아도 될 환자에게 입원을 시켰다는 말도 있는데요. 자세한 소식 전해주시죠. 의료민영화 저지 범국민운동본부가 최근 유튜브를 통해 공개한 의료민영화, 영리화의 진실 영상에 따르면 미국의 연 매출 규모 3위에 해당하는 영리병원 헬스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트는 수익을 위해 멀쩡한 사람도 입원시키는 악행을 저지른다고 합니다. 15개 주에 71개를 갖고 있는 미국의 영리병원 그룹 헬스 매니지먼트 어소시에이트는 연매출 6조 3천억 원에 달하는 거대한 영리병원입니다. 그런데 뉴욕타임즈의 지난 1월 보도에 따르면 이 병원은 정상 체온인 아이를 열이 있다고 입원시키고 오른쪽 무릎에 가벼운 상처가 난 18살 소년도 어김없이 입원시켰습니다. 이는 비싼 입원비를 받아내려는 행태로 보인다고 영상은 설명했습니다. 이어 미국 CBS에서 방송된 내부 고발자 증언에 따르면 의사들은 응급실을 찾은 환자의 20% 이상, 65세 이상 노인의 50% 이상을 입원시키라는 지침을 받았습니다.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지시를 거부하면 가차없이 해고당했습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의료 민영화를 성공적으로 이끈 사례도 알려주시죠. 의료 민영화가 성공적인 대표적인 나라는 바로 태국과 싱가포르를 들 수 있습니다. 영리병원을 도입한 두 나라는 해외 환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해 의료 관광의 전성기를 맞고 있습니다. 특히 태국의 경우 한 해 150만 명에 달하는 외국인 환자 유치로 2조 원가량의 수입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민영화로 인한 자국민의 건강보험 체계는 점점 무너지고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입니다. 네, 끝으로 우리나라의 의료 민영화 진행 상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김 기자, 이번 730 재보선과 관련해서 의료 민영화에 대한 얘기가 다시 나오고 있다면서요? 정부에서 추진 중인 의료 민영화 정책에 대해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했던 대부분 야당 후보자가 반대의 의사를 밝힌 가운데 여당 후보자들은 어떠한 의견도 표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은 28일 이번 선거의 후보자들이 의료 민영화 정책에 어떠한 입장인지를 확인하고 유권자들이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알리기 위해 지난 14일 55명의 후보 전원에게 정책 질의서를 보낸 결과 이같이 조사됐다고 밝혔습니다. 후보 단일화를 이뤄냈던 서울 동작을 노회찬 후보는 원격 진료 허용, 영리 자회사 허용, 부대사업 확대, 병원 간 인수합병 허용, 법인 약국 허용 등 모든 의료 민영화 정책에 반대했고 의료 민영화 방지법 제정, 공공병원 확충 등 공익적 예산 확충, 보호자 없는 병원과 의료 인력 확충, 건강보험 보장률 강화 등 의료 공공성 강화에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반면 이번 보건의료노조의 질의에 대해 집권 여당인 새누리당 후보 가운데에서는 단 한 명도 답변을 보내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보건의료노조는 국민적 반대 여론을 수렴하지 않고 있는 박근혜 정부 복사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 관계자는 세월호 참사와 장성요양병원 화재 사건 등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 국가와 정치권이 해야 하는 최고의 책무임이 확인됐다며 제2의 세월호 참사를 일으킬 의료 민영화 대재앙에 대해 어떤 입장을 가진 후보들이 출마하고 있는지는 국민의 선택에서 중요한 잣대가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730 재보궐선거에 출마한 새누리당 후보들이 단 한 명도 입장을 밝히지 않았던 것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어떤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국민의 알 권리를 제대로 충족해주고 있는지 반문해 볼 것을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지난 재보선 당시 의료 민영화에 대한 후보들의 반응 알아봤습니다. 그렇다면 선거 이후 정부에서는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청와대는 지난 1일 국회 통과가 시급하다고 생각한 경제 활성화 관련 19개 법안을 발표했습니다. 19개 산업 중에는 서비스 산업 발전, 기본, 시행계획을 수립하는 내용의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과 민간보험사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내용의 의료법 개정안이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이들 법안은 의료영리화 및 민영화 법안으로 지목돼 시민사회단체의 거센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지난 6.4 지방선거에서 여당이 예상외의 선전을 한 이후 의료법인 영리 자회사 허용과 부대사업 정면 확대를 위한 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하더니 이번 재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완승을 거두자 또다시 경제 활성화를 이유로 의료 민영화 우려가 높은 법 개정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기재부가 서비스 산업 발전을 명분으로 의료 등 서비스 산업 분야의 주요 정책을 총괄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됩니다. 사실상 보건의료 정책 영역을 경제부처에서 경제적 관점으로 조정할 수 있게끔 하는 법안입니다. 지금도 보건의료 정책, 입안, 결정 과정에서 의료 전문가와 시민의 참여가 배제되고 있는데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은 이런 경향을 더욱 가속화시킬 것이란 우려가 높은데요. 시민사회단체는 서비스 산업발전 기본법이 제정되면 보건의료 정책이 산업과 경제 논리에 좌우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을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의료 민영화와 관련해서 의료 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와 전화 인터뷰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죠. 정부가 추진한다는 의료법인의 자법인 허용이 무엇인지 한번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정부가 허용한다는 의료법인 자법인 허용은요, 병원들이 영리 자회사를 갖도록 한다는 것을 발표한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자면, 병원들이 하고 있는 부대 사업들이 있는데, 지금 부대 사업은 환자나 보호자들의 편의시설을 위한 걸로 한정이 돼 있어요. 주차장, 장례식장, 혹은 식당,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정부가 이번에 추진한다는 것은 환자 치유와 관련이 있는 부분들, 예를 들면 의약품과 의료기기, 연구개발, 이런 부분들하고 건강식품, 그 다음에 환자 입원 시에 필요한 생활용품, 이런 것들을 다 병원들이 자기 자회사를 갖도록 한다는 거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그 자회사들의 수익 추구를 위해서 환자들에게 불필요한 처방이나 진료 행위 이런 것들이나 혹은 식품, 건강식품에 관한 강매 이런 것들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우려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합니다. 예. 병원 자회사 허용이 왜 환자와 국민 의료비 폭등을 가져오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네. 정부는 이번에 뭐 환자 치료하고 직결된 분야의 자회사는 없기 때문에 의료비가 오르진 않을 거다. 그리고 환자들의 병원을 이용할 때 조금 더 편하게 하기 위해서 뭐 쇼핑몰 같은 걸 동시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의약품 및 의료기기 자회사가 이번에 우선적으로 영리 회사로 갖게 됩니다. 그런데 의약품과 의료기기 판매는 허용하지 않았다라고 정부가 주장하는데 사실 병원에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판매되는 게 아니거든요. 국민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 오해를 할 수 있도록 얘기를 해놓은 건데 많은 병원들을 이용하시는 국민들이 아시겠지만 환자들이 병원에 가서 의사들이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판매가 아니라 처방을 하는 것이고 그 의사가 처방한 것에 따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사용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런 점에서 자회사의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의사들의 과잉 처방과 과잉 진단 이런 것들이 늘어날 거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무엇보다도 식품 판매업 전체를 허용한 것은 사실 요즘 식품 중에 건강이라는 것들을 달지 않고 판매하는 게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자들이 뭐 입원을 하고 있거나 혹은 모두 수술을 하고 나서 의사들이나 뭐 병원의 직원들이 이 식품이 뭐 회복에 좋다라든가 이런 방식으로 권유를 하게 되면 환자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단호하게 거절하기가 어려운 상태인 거고요. 그래서 그다음 몸에 효용이 없고 건강의 환자 회복에 도움이 안 되는 그런 식품에 관한 강매 이런 것들도 이루어질 수 있다라고 저희가 보고 있는 거고 또 하나는 뭐 장애인 보장구 등을 하고 그것도 자회사를 갖도록 한다고 했는데 사실 장애인 보장구 그러면은 몸에 장애가 없으신 분들은 나랑 상관없겠지 생각하시는데 사실은 우리가 특별하게 몸에 특별한 장애가 있지 않고 교통사고가 나서 제가 다리가 부러지거나 어디 골절이 되면 그거는 임시적 장애입니다. 그런 부분들은 지금도 건강보험이 안 되는 분야가 많은데 그 순간 병원에 골절이 되거나 다쳐서 갈 땐 내가 이미 장애가 발생한 거거든요. 그래서 장애인 보장구 등이라고 표현한 부분들은 의료용품, 의료용구 이런 부분들 다 포함하게 되기 때문에 병원에 갔을 시에는 이런 부분들도 영리회사로 병원들이 소유하게 되면 당연히 그쪽에 수익을 남기기 위해서 과잉 그 처방과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지겠죠. 이런 점 때문에 저희가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정부는 건강보험제도는 유지되기 때문에 의료민영화가 아니라고 합니다. 이 의견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강보험 당연 지정제라는 것, 그러니까 병의원 약국들이 건강보험 환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을 유지할 거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 이런 얘기들을 정부가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의사들이 지금 그렇게 말씀드린 영리 자회사 의약품과 의료기기에 대해 처방을 남용하게 될 경우 환자들이 그게 비급여, 그러니까 건강보험 적용이 안 되면 환자 본인 부담으로 지출이 되는 거고요. 혹은 그 자회사 부분들이 건강보험 영역으로 들어가게 되면 예를 들면 의약품, 의료기기, 장애인 보장구 이런 부분들을 건강보험 안으로 또 넣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의사가 처방을 할 경우 이 병원에서 돈을 버는 방법은 환자 본인 부담을 지급받기도 하지만요. 비급여를 통해서 건강보험에서 적용되는 분야에 대한 청구를 통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청구를 통해서 또 수익을 얻는 거거든요. 그런 과잉 처방과 이런 부분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당연히 그 건강보험 보장되는 부분들에 대한 진료비는 의사들이나 병원들로 훨씬 더 많이 청구가 되어서 많이 나가겠죠. 그러니까 실제로 건강보험 재정이 환자들의 보장성 강화를 위해 쓸모있게 쓰여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그런 과잉 처방 부분들에 대해서 남용이 되거나 소비되고 있는 그런 문제들이 발생할 거라고 저희는 지금 보고 있는 거고 또한 지금 많은 국민들이 또 느끼시게 될 게 영리 자회사 별로 이제 의약품 의료기기가 다 달라지니까
아마 그런 부분들을 당장 건강보험을 못 해줄 거예요. 그러면 환자분들이 가서 내가 가진 건강보험이 갔더니 그 병원에서 처방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적용이 안 되니까 쓸모가 없구나 생각하시게 될 거고, 당연히 출산의료형 보험이라든가 민간보험회사에서는 그 병원에 맞춤형 보험 상품을 내놓게 될 겁니다. 그럼 울며 겨자 먹기로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에서 보장되는 게 없으니까 그런 식의 보험대로 더 많이 또 한 달에 얼마 이렇게 해서 또 많이 들게 되겠죠. 이렇게 되면 사실 건강보험의 보장성 혹은 건강보험 당연증이 있는 이유는 보장성이 높아야만 그것이 의미가 있는 거고 그게 건강보험의 정상화거든요. 근데 보장성 부분들도 후퇴하고 건강보험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효용성, 신뢰성 이런 부분들에 대해 타격을 주기 때문에 많은 국민들이 건강보험의 의미가 있겠나라는 생각들을 하게 될 거예요. 그 건강보험을 갖고 있는 사회 연대적인 의미 이런 부분들에도 훼손이 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병원의 인수합병도 허용한다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이 발의한 내용에 대해서 왜 위험한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원의 인수합병도 정부가 하겠다고 발표를 투자 활성화 방안에 했는데 이번에 시행규칙이나 가이드라인에 그 내용은 들어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병원의 인수합병은 의료법 개정사항이니까요. 근데 정부가 그것도 이제 하반기 안에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요. 병원의 인수합병을 여태까지 금지했었던 것은요. 의료법인의 인수합병을 금지했던 건 사실 병원을 짓으면 다 돈이 되는 이런 상황이었어요. 지금 의료법인 병원들의 수익률이 제조업 분야가 평균 4점에서 5% 이런 정도인데 의료법인 수익률은 9%가 넘습니다. 그러니까 제조업의 2배를 수익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병원을 지으면 돈이 됐었던 이런 상황에서 그나마 병원들을 젖히고 그 지역에서 과잉주를 하다가 그 병원을 팔고 딴 데로 이전하고 이렇게 정말 그 먹튀처럼 치고 짓고 환자들 보다가 또 과잉주를 하고 나가고 이렇게 못하도록 해놓은 것이 사실 인수합병 금지였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의료법인들이 병원을 정리하게 되면 그것들 자체가 자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상태입니다. 그렇게 된 것들은 의료법인의 설립 자체가 민간 의료기관이 너무 많은 한국에서 공공성을 좀 유지하는 의료기관이 되어라라고 국가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 병원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인수합병 혹은 병원들을 그렇게 맘대로 사고 팔고 하지 못하도록 법적으로 규제를 해놓은 건데 이 규제가 풀리게 되면 대형 병원들 같은 경우가 작은 병원들을 딱 마구 사고 팔아서 예를 들면 큰 병원들의 체인 병원화 되는 방식으로 그래서 사실 환자들이 1차 의료기관, 2차 의료기관, 3차 의료기관 그래서 제대로 된 의료 전달체계 방식으로 1차 의료기관 갔다가 이거 3차 병원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렇게 의뢰서를 써주고 이런 방식이 아니라 자기가 소속된 병원들의 서로 담합이 이루어지는 방식으로 해서 이것도 역시 불필요한 과잉 진료 이런 것들이 남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그 병원 인수합병을 그야말로 이윤 때문에 막 하게 된다면 그 시골 같은 경우 혹은 아주 도심지가 아닌 곳에 있는 환자분들이나 주민분들은 그 병원들이 마구 인사이기 때문에 이전이 되고 없어지고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환자들의 치료 지속성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김관식 기자와 함께 의료 민영화와 관련된 의문점과 현재 진행 상황까지 알아봤습니다. 입법 때부터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의료 민영화였는데요. 김 기자는 이번에 취재하면서 어떤 생각 들던가요? 저는 의료 민영화를 양날의 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병원과 병원이 경쟁하면서 보다 나은 의료 서비스를 낼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반대로 걷잡을 수 없이 비용이 치솟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을 수 있는 단점도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당히 이상적인 얘기지만 이 두 가지가 적절히 합쳐졌을 때 보다 양질의 서비스, 모든 사람들이 원하는 의료 민영화가 이뤄지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늘은 여야 그리고 정부, 국민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의료 민영화를 집중 분석해 봤습니다. 서로의 입장이 잘 조율돼 이상적인 방향으로 마무리되길 기대해 봅니다. 날 것을 있는 그대로 담아내는 한국 여론방송 이슈포커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것은 온 국민을 안타깝게 하고 있는 세월호 침몰 사고가 발생한 진도 팽목항입니다.